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년 여자입니다. 톡톡 사연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열혈 애독자인데요. 제 이야기도 한번 사연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경험담을 신청해 봅니다. 저는 원래 친정 집안의 형편이 좋지 못해요. 그런데다가 제가 중학교를 입학하던 무렵 친정 부모님께서 억울하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집에만 자꾸 힘든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네요.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크게 다치셨고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그걸 청구할 곳 하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만든 가해자는 여전히 정체이며 행방이 오리무중이었고 사고가 난 현장에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지만 결국은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고스란히 저희 가족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만 남겨졌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수술만 3차례를 받으셨고요. 친정 엄마께서는 거둥이 불편해지셨고 용변도 혼자 못 가리게 되셔서 기저귀를 차고 지내시게 됐습니다. 친정 엄마가 그때 고작 40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집안의 첫째 장녀이고요.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어요. 딱히 믿고 의지할 만한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부터 저는 막중한 장녀의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을 차려야 동생들이 앞으로 먹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악물고 살다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때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고등학교 때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아예 사회생활 하면서 돈을 번 지가 햇수로 6년 차인데, 합치면 정말 오래됐는데, 왜 나는 통장에 이렇게 돈이 없을까? 제 통장의 다른 이름은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잔고가 줄줄 새는 것만 같았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기만 하면 보답을 받을 줄 알았는데 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20대 후반 나이에 저는 일을 3개씩 하고 있었어요. 퇴근 후에 월, 수, 금 저녁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주말 오전에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렇게 몇십만 원이라도 더 버니까 낫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30대가 되자마자 한 일은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것이었고요. 참고로 여동생은 24 나이에 동갑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집안을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죠.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너 이러라고 언니가 대학 보내준 줄 알아? 대학은 언니가 보내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간 거거든? 뭐?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이 악물고 앞만 보면서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나 아니었으면 네가 대학을 어떻게 가? 아, 알았어. 아우, 내가 다닌 전문대 그거 언니가 보내준 거야. 내 힘으로 간 거 아니야. 됐지? 이러면 만족해? 하여간 전무대 하나 가지고 되게 생색내기는. 생색이라니. 그런 전문대 하나도 가고 싶은 거 꾹 참으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 아, 그러니까 알았다고.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언니, 나 이제 전문대 졸업도 하게 됐으니까 졸업 기념으로 결혼도 할래. 응? 언니가 나 좀 응원해주라. 엄마 아빠는 반응이 완전히 안 좋단 말이야. 언니가 엄마 아빠 마음 좀 돌려놔줘.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취업 준비하겠다고 하길래 아르바이트 하나 안 하는 것도 봐주고 이해를 해줬더니 네가 어떻게 졸업하자마자 결혼한다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자식 결혼을 기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내가 두 분 마음을 돌려놔줄 거란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난 절대로 안 도와줄 테니까. 뭐? 언니 진짜 실망이야. 아, 내가 먼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살까봐 그게 질투나서 이러는 거지? 진짜 속 엄청 좁네.
그때 여동생 때문에 제가 얼마나 머리 싸매고 두통에 시달리면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동생이 철없게 저한테 얼마나 비수를 날리든 말든 상관없으니 제발 그 이상한 결혼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었습니다. 나이만 먹고 몸만 자랐지 생각하는 게 어렸던 여동생은 제가 결혼을 반대하는 걸 두고 단단히 삐져서 저와 절연하겠다고 그랬었어요. 평생 저를 안 보고 살겠다고 하면서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면 차라리 영원히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 속을 문드러지게 만들었던 여동생은 결국 그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유가 허무했어요. 그 남자애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죠. 언니, 그 자식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나랑 만나면 자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하고 지출도 항상 자기가 더 많이 하니까 부담스럽고 신경이 쓰였는데 다른 기집애 만나니까 그런 부담이 적어서 좋다고 편하더래. 난 너무 구질하대. 나 같은 가정 환경의 여자랑 결혼할 정도로 자기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래. 잠깐 미쳐서 나랑 결혼할 생각을 했던 거래. 울지 마. 고작 그런 이상한 놈 때문에 울긴 왜 울어? 괜찮아. 너 이제 23이야. 지금부터 인생 시작해도 되는 나이인데 그런 소리 듣고서 무너질 이유가 없어. 한바탕 결혼 소동을 벌였던 여동생이 이렇듯 씁쓸한 결말을 맞이해서 가슴이 아팠죠. 철이 없고 생각이 짧다고 한들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언니인 제가 품지 않으면 누가 품겠나 싶었네요. 여동생을 있는 힘껏 달래면서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나은 결혼 상태가 나타날 거라고 그런 소리를 얼마나 해줬었는지 몰라요.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해줬었네요. 23 나이에 그런 황당한 소동을 일으킨 바 있었던 여동생은 몇 년이 지나 또 한 번 결혼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고 이번에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우리 큰딸이 있으니까 항상 든든해. 결혼 준비든 뭐든 다 맡겨놓으면 그만이니까. 친정엄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티를 내진 않았죠. 제 인생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늙어 죽는 것으로 진작 결정된 바였다고 생각하게 된 후였으니까요. 꾹 참았습니다. 여동생은 자기보다 5살 많은, 그래서 저보다도 연상인 남자와 근무처에서 눈이 맞았고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자마자 임신을 하는 바람에 되도록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려야만 했어요. 제부는 집안의 원조는 2천만 원 외에는 기대할 수 없는 처지였고 본인이 모은 돈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었는데 4천만 원 남짓이 제부가 모은 재산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결혼시키는데 계산기를 하염없이 두드리느라 제 머리가 터질 뻔했답니다. 그쪽 집안에서는 이런 걸 도와주고 참견해줄 인력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30대에 들어서서 처음 크게 했던 일이 여동생을 결혼시킨 일이었는데 이듬해에 건강한 남자 조카도 태어나서 친정 부모님께서 커다랗게 웃으시는 모습도 보고 좋았어요. 언니, 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인 줄 알았는데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애가 잠도 안 자고 자꾸 울고 그리고 자꾸 배고프다고 그런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아, 그리고 대체 뭘 했다고 자꾸만 돈이 들어가는 거야. 누가 우리 집 돈 훔쳐가기라도 하나 봐. 돈이 자꾸만 없어져. 원래 애 키우는 건 힘들다고 하잖아. 체력도 많이 들고 돈은 더 많이 들어. 오죽하면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게 억소리 난다고 할까. 원래 돈이 많이 드는 게 맞아. 여동생에게 저는 언니라기보다는 엄마에 가까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친정 엄마께서 교통사고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기저귀 생활을 하시게 됐을 때부터 예견된 바였던 듯 싶네요.
혹시 남동생이나마 일찍 철이 들고 어른스럽게 굴 줄 아는 녀석이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남동생은 여동생과는 조금 다른 결을 선보이며 제 속을 문드러지게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퇴를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당연히 뒤집어지셔서 결사 반대를 하셨고 제 눈물로 호소까지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큼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게 세상에 또 있을까? 일단 적성에도 안 맞는 공부하느니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내 성공에 일찍부터 투자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어? 우선은 작은 일부터 하면서 돈을 모으는 걸로 시작하면 돼. 남동생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차서 그런 소리를 했을 때 저는 절대 네 생각대로 안 된다며 맞섰어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일러주었죠. 그러나 남동생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은 자퇴의 길을 걸으며 제 심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랍시고 남동생에게 은근히 기대를 걸고 계시던 친정 부모님의 마음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대를 남동생은 다 꺾고 짓밟아 놨어요. 자신만만해 하던 모습은 자퇴 이후 겨우 반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한데요. 남동생이 막연히 그리던 멋진 일상은 찾아오지 않았죠. 결국 남동생은 괜한 짓으로 시간만 버린 채 자기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20대 중반이 되도록 남동생은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것도 잘하는 것도 전혀 없었고요. 진득하게 뭘 붙어서 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이든 금방 실증을 내고는 했어요. 끈기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동생들이 둘 다 그 모양이었던지라 한 번을 쉼 없이 일을 했음에도 항상 돈이 없었던 겁니다. 여동생의 출산 직후 친정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는 한 난생 처음으로 남동생의 뺨을 때리셨어요. 너는 조카가 태어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애비가 못났다고 해서 네가 똑같이 보고 배우기만 하면 어떡하라는 거냐? 너는 네 젊음이 청춘이 아깝지도 않어? 저는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또 괜히 이러세요? 이젠 하다 절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고요. 어이구 이 못난 놈아. 애비를 보고 배울 게 없거든. 네 누나를 봐라. 너같이 덜 떨어진 동생 녀석 때문에 지금 뭘 어쩌고 있는지 네 누나 한번 보라고 이거사. 남동생은 제가 거론되자 차마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은 뺨보다도 부끄러움과 민망함에 달아오른 귀가 더 빨갛게 보이더라고요. 남동생은 얼마 뒤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조카의 양말값이라도 벌겠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남기고는 공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변화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우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저였어요. 그토록 오래 제 속을 타들어가게 만든 남동생이었지만 제가 먼저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한숨만 쉬며 희생하던 나날이었는데 드디어 뭔가 변화가 생긴 참이었습니다. 이때 제 나이가 이미 30대 중반이었어요. 저는 3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본 다음에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제 잠시 쉬었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달리자, 열심히 일을 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전히도 저는 가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친정 부모님께서 또 건강 문제를 겪기라도 하시면 큰 돈이 훅훅 빠지는 것이었기에 항상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죠. 쉬지 않고 또 돈을 벌며 지냈죠. 조카에게 들어가는 돈까지 이제는 따로 필요했기에 숨만 쉬어도 돈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가족을 위하는 거니까 애써 보람을 느꼈죠. 남동생은 공장에 고참이 소개해준 여자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어요. 둘은 동갑내기였죠. 제 옳게 되는 사람이 금세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서두른 것이라 여동생 때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확연히 달랐던 점은 올케가 자기 집안이 비록 넉넉하지는 못해도 신혼집으로 쓸 작은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곳에서 남동생과 생활을 시작했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했네요. 태어난 아이는 또 남자 조카였답니다. 올케는 자기 집안의 손을 빌려서 육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고단할 일이 적었어요. 어쨌거나 동생들을 둘 다 결혼시켰으니, 그리고 둘 다 부모가 됐으니 이제야말로 한시름 푹 덜고 저는 일을 조금 줄이면서 지내고 싶어졌습니다. 제부나 남동생이 부지런하게 돈을 벌고 모으는 걸 보니까 왠지 제가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았어요. 30대 후반의 나이에 와서 한숨 돌리던 그때 저는 당연히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마다 인연이 있고 짝이 있다는 말을 증명하듯 저에게 남편이라는 존재가 등장했던 겁니다. 첫인상이 조용한 난초 같았어요. 가만히 올곧게 서 있는 난초 화분 같은 사람이요. 남편의 평온함에 이끌려 언감생심 결혼을 꿈꿔본 적이 없던 제가 홀린 듯이 결혼을 하고 말았죠. 남편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자기를 배신하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후로 아무도 안 만나겠다는 다짐을 한 뒤 혼자 지내온 사람이었어요. 뒤늦게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위로는 형만 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연로하신 나이에 걸맞게 약간은 옛날 사고방식을 지니신 분들이었는데요. 아들이 귀하고 좋은 건데 딸 말고 아들만 셋 낳고 살아서 복이 크게 흐르는 집안이라며 자화자찬을 하셨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두고 아들만 줄줄이 셋 낳은 귀감이 되는 여자라고 칭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묘한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왜냐면 남편의 형수들, 그러니까 저의 손이 동서들은 각자 자식들을 둘씩 낳아 키우고 있었는데 전부 딸들이었거든요. 과연 고지식한 시부모님께서 손녀만 내신 상황을 달갑게 여기시기는 할지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던 것 같아요. 워낙 조용한 성격의 남편은 인간관계도 좁았고 딱히 이렇다 할 취미생활도 없으며 직장만 성실하게 다녔는데요. 아주버님들은 남편에 비하자면 그래도 좀 활달하신 분들 같았어요. 두 분끼리는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사는 곳도 가깝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하셨다고 그러고 게다가 딸만 둘 낳은 것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잘 교류하며 지내시는 듯 싶더라고요. 제 손이 동서인 형님들끼리도 당연히 가까워 보였어요. 남편은 자기 형 부부가 노는 것에 끼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면서 살았다고 하던데 저도 딱히 형님들 사이에 제가 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저 남편하고 조용히 사이좋게 둘이서만 잘 지내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는 생각이었네요. 기껏해야 시댁에서나 다들 마주칠 사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나 열심히 잘하면 될 것 같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옆에 형님들도 계셨어요. 그래, 우리 어멈은 나이가 아무래도 나이다 보니까 애 가질 생각은 크게 안 가지고 있으려나? 어멈이라는 호칭이 대뜸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왠지 내색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네, 어머님. 아이가 들어서면 들어서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고 저희는 그냥 그렇게 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볼까 해요. 그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 이 노인네의 욕심 같아서야 떡두꺼비 같은 아들 손자 낳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게 어디 욕심대로 되는 일이겠냐.
작정하고서 아들을 낳으려고 빌고 빌어도 쉽지 않은 판국에.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눈길의 끝이 형님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러자 형님들이 난처한 눈빛을 서로 교환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커다란 헛기침과 함께 돌아앉으시자 형님들이 저에게 눈치를 보내시더니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시댁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형님들은 숨통이 트인다는 듯 크게 숨을 내쉬면서 피식 웃어댔죠. 어머님도 진짜 새 올케 앞에서 그렇게 우리 망신주와의 속이 시원하신가? 그러니까요. 그놈의 손자 타령 지겨워 죽겠어요. 이게 벌써 몇 년째예요? 내가 시집 올 때부터 들었으니까 벌써 한참 됐지. 근데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손자 타령하실 건가 봐. 가만 보면 아버님보다 한술 더 뜨신다니까? 어머님 당신께서는 아들만 내리 셋 낳으셨다고 자랑하고 싶으신 거겠죠. 저하고 형님은 그걸 못 해냈다고 타박하고 싶으신 거고요. 막상 손녀들 얼굴 보면 예뻐해 주시면서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어머님도 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이나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두 형님들의 대화를 멀뚱하게 듣고 있던 제가 갑자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감이 와서 속으로만 아하라는 외침을 냈습니다. 형님들이 내리 딸만 낳아서 시어머니께서 그 점을 가지고 은근슬쩍 눈치를 주며 지내오신 모양이었죠. 형님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속으로 늘 불만을 품어오셨고요. 조용한 남편 하나만 보고 한 결혼이었기에 시댁에 이런 이모저모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터라 제가 약간은 놀란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으니까 형님들이 눈길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 작은 올케는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만 해도 나이 때문에 임신 계획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네? 저나 남편이라 딱히 이세에 대한 생각이 없이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형님의 말씀에 고개를 순순히 끄덕이려는데 옆에서 작은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그건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요샌 나이 40줄에도 애를 잘만 낳아요. 여기 올케가 아이 낳고 싶으면 얼마든지 노력해서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의지만 있으면 병원에도 다니고 뭐. 의학의 힘 빌려서 임신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자 큰형님이 저 말이 맞냐고 하듯 저를 어딘가 추궁하는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말을 마친 작은 형님도 궁금증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저는 동생만 둘 두었고 사실상 엄마 역할을 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 순간 오랜 습관이 발동됐습니다. 저기 형님들 여기서 이러지들 마시고 일단 어디에다라도 가서 자리에 앉을까요? 따뜻한 차라도 나누어 마시면 기분이 함께 나아질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근처 지리를 모르니까 두 분이 적당한 카페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바로 일단은 상대를 진정시키고 좋게 좋게 어르고 달래는 것이었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그러놓고선 속으로는 괜히 나만 피곤한 일을 자처했구나 싶었어요. 내심 두 분이 거절을 해주셔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서로 시선 교환을 마친 두 분이 동시에 그럴까라고 대답을 해주셔서 별 수 없이 셋이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가 친정의 이모저모 어느 정도 형님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시댁으로 엮여서 한 집안 식구가 됐는데 저에 대해 두 분이 너무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차마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저는 나이는 꽤 찼지만 막내 며느리로 새로 들어온 입장이었으니 두 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줄인 친정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두 분 다 표정에 당혹감이 스치고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여신 큰 형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곧 따라서 당혹스러워졌죠. 작은 올케가 결혼식도 생략하고 식당에서 밥이나 먹고 치우길래 여자 인생의 결혼식이라는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싶어서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게 너무 창피해서 그러나 아니면 한 번 다녀왔던 전적이 있어서 이제는 결혼에 시큰둥해서 그러나 내심 궁금했었거든. 네? 아니에요. 창피하다고 생각 안 해봤고요. 한 번 다녀온 경험도 없어요. 그런 오해를 하고 계셨군요. 오해를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 왜냐하면 작은 서방님이 워낙 입도 무겁고 자기 이야기도 안 하고 겉도는 성격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물어볼 수도 없고 아버님 어머님도 딱히 작은 올케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알아서 추측을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아유 그게 다 틀린 오해였고 사실은 작은 올케가 그저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이라는 이유가 전부였구나. 그렇게 아등바등 치열하게 땀 흘리고 피를 토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살아왔으니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호화롭다 못해 사치스럽게 느껴져서 엄두가 안 날 수밖에 없겠어. 안타까워라. 살면서 당혹감에 눈알이 튀어나갈 뻔한 적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제 사고뭉치 동생들도 못 해낸 건데 큰 형님께서 단번에 이뤄내시더라고요. 눈이 튀어나갈 만큼 당황했지만 저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정정해드려야 할지 난감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토한 적은 없다고 일단은 그렇게 정정부터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서 커피를 호로록 마신 작은 형님께서 무척 안쓰러운 눈빛을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나 갑자기 반성이 된다. 나도 내 친정이 형편 안 좋다고 생각하며 산 사람이거든. 대학 때 친구들 유학 가는데 나 혼자 못 가고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이러는 게 너무 서러웠어. 근데 그게 우리 올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이었겠구나 싶어서 대학도 못 나오고 부모님하고 동생들 챙기느라고 하루도 못 쉬고 우리 올케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었네. 네, 제가 고생을 좀 하기는 했는데 제 부모님이고 제 동생들이니까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아니야, 그렇게 괜찮다는데 포장하지 않아도 돼. 아우, 내가 보기에 우리 올케는 전혀 안 괜찮아. 엄청나게 비참해. 비참하고 슬프고 힘들게 살아온 거야.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일부러 아픔 숨기지 마. 이제 결혼도 했겠다. 자기만의 가정도 꾸렸잖아. 아픔을 마주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당당한 자세로 살아야지. 아, 그렇군요. 네.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제 여동생은 철이 없기는 해도 고지곳대로 말을 뱉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작은 형님은 다른 유형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진다고나 할까요? 저를 아래로 깔보며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티를 내봤자 저만 손해일 것 같아서 눈치 없는 척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큰형님께서 생각이 많은 표정으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작은 올케는 임신을 위해서 병원에 다니는 건 비용이 비싸니까 생각도 못 하겠네? 병원까지 다닐 일은 아무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 갖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일단 크고요. 생명이 찾아와 준다면 감사한 일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작은 올케는 마음가짐이 참 좋다. 산전수전 다 겪고 밑바닥 산 인생이라 그런가 봐. 나도 한 고생하며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해왔는데 작은 올케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겠어. 큰형님의 말씀에 저를 얕잡아 보는 것 같은 기운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 것이었을까요? 남들이 보기에 제가 지나온 길이 밑바닥으로 보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라서 멋쩍어지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안 낳아도 친정에서 뭐라고 안 그럴까? 괜찮아? 아, 혹시 일전에 제 동생 부부들 못 보셨어요? 조카들이랑 다 같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미 조카가 둘이 있어요. 남자애들이라 얼마나 천방지축인지 몰라요. 아, 맞다. 그래. 결혼식 대신이었던 그 식당에서 봤던 기억이 난다.
어쩜 거긴 남자애만 둘이야? 그러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여동생이 둘째 임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손주를 더 못 보신다고 해서 슬퍼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랬구나. 다행이네. 혹시 작은 올케한테 또 남자 조카가 생기는 건 아닌가 몰라? 큰형님께서 농담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작은 형님의 입술이 삐죽삐죽 거렸던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암만 해도 두 분이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내리 딸들만 낳은 것 때문에 적지 않은 아쉬움을 안고 계시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형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오래 나누었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괜히 너무 많은 소리를 떠들었나 싶어서 약간은 후회도 됐죠. 집안 이야기를 나누는 게 상대방과 친해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기는 해도 다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약점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해본들 이미 엎어진 물이라서 뭘 어쩌나 싶었습니다. 싱숭생숭한 그 마음을 남편과 나누지는 못했어요. 제가 아직 남편을 속속들이 아는 때도 아니었지만 집안 여자들의 이야기를 절대 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만 속에 형님들과의 대화를 담아두고 있었죠.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을 때 시댁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봤더니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임신한 둘째의 성별을 아주 늦게 알았어요. 희한하게 병원에 갈 때마다 각도가 잘 안 보였다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정확한 확인을 했는데 그 결과를 저는 시댁에서 통화하며 전달받았던 거예요. 언니, 둘째는 딸이길 바랬는데 또 아들이래. 짜증나. 나 이제 어떡해? 어떡하기는 잘 낳아서 잘 키워야지. 또 아들이라고 해서 짜증내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 철 좀 들어라. 아들이면 뭐 어때서 그래? 나는 왕자님 조카가 또 생겨서 좋기만 한데. 아니, 나도 싫은 건 아닌데. 그래도 아들은 힘이 세고 아무리 늘어져도 쉽게 안 지친단 말이야. 자꾸 뭘 해달라고 매달려. 너무 귀찮아. 둘째는 딸이 더 편할 것 같았는데 아들만 둘 키우기 피곤해서 그래. 정말로 싫어서 한 소리는 아니었어. 여동생이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는 걸 듣자니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런 점을 보면 철이 들었다고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대충 내용을 정리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남편이 바로 물어오더라고요. 방금 처제였지? 아기 성별 나와서 전화한 거야? 음, 둘째도 아들인 것 같다고 병원에서 그랬다네. 저는 무심코 질문의 대답부터 내놓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의 시선이 동시에 제 쪽으로 꽂히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라는 두 글자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제가 머쓱해져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남은 식사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복잡 미묘한 눈동자로 저를 응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저히 지금 이 소리를 하지 않고서는 못 넘어가겠다는 듯이 입술을 움찔움찔 대셨죠. 그리고 이윽고 저에게 뱉으신 말씀은 어머마. 혹시 너희 집안에는 아들만 낳는 기운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응? 그런 거 아니야? 하마터면 사례가 들릴 뻔했죠.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어요. 그치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방끈이 부실해서 이럴 때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당혹감에 눈만 굴리는 제 옆에서 남편은 똑같이 눈알만 굴리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눈에 들어온 광경, 두 형님이 각각 손에 쥔 젓가락을 아주 부러뜨릴 기세로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분 다 제 쪽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젓가락을 금방이라도 부러뜨릴 것처럼 손에 힘이 꽉 들어가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마도 아니지 않을까요? 아유, 잘 모르겠으면 아마도 맞다고 생각을 해야지. 네가 아주 소심한 구석이 있구나. 대범하게 굴어야 아들을 낳을 텐데. 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냥 노력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너희 집안에 아들을 낳을 기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까지 합쳐지면 넌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다. 알았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차라리 아무것도 못 들은 척 굴고만 싶었네요. 딸만 둘 낳은 형님들과 아주머님들 다 계시는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딱히 이세 욕심 자체도 없건만 제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겉으로는 차마 티를 안 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었네요. 여동생은 예정일보다 보름 이르게 둘째 출산을 갑자기 하게 됐지만 아이는 무척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우, 애기 코가 벌써부터 오똑하네. 미남 장군으로 자라내나 보다. 난 우리 애기들이 제발 자기 아빠, 엄마 안 닮기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둘 다 맹할 것 같아. 넌 어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들 엄마가 된 지금까지 한결같이 말을 하니. 아휴, 내 동생이지만 넌 정말 대단하다. 애들이 자기 아빠, 엄마 안 닮으면 그럼 누굴 닮아? 자기 이모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모? 그럼 나 말이야? 애들이 나 닮았으면 좋겠다고? 응. 아우, 그래야 사회생활 잘하고 개념 박힌 사람으로 클 거 아니야. 안 그래? 참나. 네가 또 나한테서 뭘 뜯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알랑방귀를 껴대. 필요하다고 일방적으로 적어서 보내준 목록이라면 지금 네 형부가 사러 갔으니까 그걸로 해결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지 마. 난 진심으로 한 소린데 왜 안 믿어주고 그래? 근데 언니, 형부하고 결혼한 거 잘한 것 같아. 형부가 하도 말수도 적고 자기 얘기도 워낙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멀게만 느껴졌는데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더라? 남자치고 능력이 좀 별로긴 하지만 우리 집안 수준을 생각하면 그런 걸 따질 수가 없지? 그 정도면 언니가 결혼 잘했어. 근데 아이 계획은 아직 없어? 너는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다. 안 그래도 시댁 갈 때마다 은근히 그 문제 때문에 눈치 보여. 시부모님이 내가 아들을 낳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 나랑 네 형부는 아이 욕심이 크게 없어. 그냥 살다가 생기면 생기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언니, 그러다가 나중에 그때 좀 노려볼 걸 이렇게 후회한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애를 써야 돼. 저는 여동생의 말을 반쯤 흘려들으려고 했는데요. 여동생이 남편한테도 똑같이 그런 소리를 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남편도 반쯤 설득을 당해서 안 되더라도 우리가 임신이 되도록 노력은 많이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런 소리를 곧 해오더라고요. 저는 동생들을 제 자식들 마냥 돌봐왔던지라 제 자식을 또 낳아서 키우는 게 마냥 손꼽아 기다려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을 외면하기는 어려워서 같이 노력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정말로 제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자연 임신이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테스트기를 사봤더니 임신이었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었죠. 남편하고 둘 다 기쁨 반, 놀람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시댁에 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원래 있던 일정이었죠. 형님들하고 같이 부엌 일을 하고 있는데 큰형님께서 과일주를 찬장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한 잔씩 마시고 일들 하자고 했어요. 속이 안 좋다는 핑계로 거절을 했더니 오히려 과일주는 소화에 좋다면서 도리어 더 강한 권유가 돌아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벌써 이렇게 공개할 생각은 없었지만 진실을 털어놓고 말았죠. 저 사실은 제가 임신을 해서요. 술은 좀 어렵겠어요. 뭐? 작은 올케 그게 진짜야? 임신이라고? 언제 알았는데? 아, 얼마나 됐어?
이틀 전에 알았어요. 내일 병원 가려고 예약을 해뒀고요. 어쩌다 보니까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품게 됐네요. 왠지 좀 쑥스러워요. 쑥스러워할 일이 아니지. 작은 올케 나이가 몇인데 임신이라니. 그럼 무조건 내년 출산인데 그때는 나이를 더 먹겠네. 태어날 아이하고 나이 차이가 더 날 테고. 좀 그렇다. 마냥 축하해주기에는 뱃속 아이 입장이 걸려서 좀 마음이 씁쓸하네. 큰형님의 말씀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과일주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열이 오르더라고요. 왠지 모를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작은 형님께서는 갑자기 저와 눈도 안 마주치시고 고개를 휙 돌리신 채로 딴청을 피우고 계셨어요. 두 분 다 임신을 축하한다는 소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너무 쌀쌀맞은 반응이 상처가 됐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임신이 확실했고 10주 정도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하고 그제야 제대로 실감이 나서 양가에 정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면서 신기하셨고 시부모님께서는 놀라서 숨을 삼키며 아이 성별이 뭐냐고 그것부터 물어보셨죠. 아직 아이 성별은 전혀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동생한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제 시부모님이 무척 특이하신 분들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내친 김에 제 형님들 이야기도 해버렸습니다. 터놓을 상대가 여동생뿐이더라고요. 언니, 그 아줌마도 진짜 뭐야? 얘기만 들어도 대박 싸가지 없네. 언니가 집안의 관심을 독차지할까봐 질투하는 것 같아. 설마 그러겠어?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야. 그래도 너한테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가볍네. 저는 진작에 형님들이 저를 아래로 낮잡아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에 너무 많이 상처받고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네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쌀쌀맞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고 속이 너무 답답해져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동생들을 어르고 달래던 습관이 이럴 때 또 발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한 게 어느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냥 터놓고 얘기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속에 담아둬 봤자 형님들만 답답하고 저도 눈치 보이고 그럴 뿐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괜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곧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형님들께서 저에게 쏟아낸 말들이 전부 비수로 꽂혔기 때문이에요. 작은 올케가 어떤 사람인지 그 배경을 몰랐다면 또 모를까. 알고 있으니까 태어날 아기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쩔 수가 없네. 작은 서방님이 벌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 작은 올케는 친정이 그 모양이라 본인이 백날 첫날 가장 노릇이나 하지. 그래가지고서 자기 자식에게 사랑스레 물려줄 수 있는 게 어디 하나라도 있겠어? 내 생각도 비슷해 올게. 솔직히 아이를 가진 건 너무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못한 것 같아. 아이가 올케 같은 수준의 엄마한테서 태어나고 싶겠어? 엄마 나이도 그렇게나 많은데 안 태어나고 싶은데 선택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태어나는 거지 뭐. 아이 입장에선 너무 답답하지. 나나 형님 정도에도 애 둘 키우기 쉽지 않았는데 올케 같은 사람이라면 아이를 안 낳는 게 솔직히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고 봐.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 입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엄청 난감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그 순간이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형님들의 무례를 따지지도 못하고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에만 급급했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데 굳이 이런 머리 아픈 주제를 나누고 싶지 않아서 저는 별일이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적어도 내 가족들에게는 부끄러울 것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아이를 갖는 것도 남의 시선으로 보자면 자격이 안 될 정도로 내가 형편없는 인물인가?
내가 살아온 게 고작 그 정도의 인생이었나? 남의 말 때문에 크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건만 자괴감이 드는 것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여동생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잠긴 목소리를 숨길 힘이 없어서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죠. 저를 걱정하길래 있었던 일을 다 알려주지는 않고 그저 형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속상한 점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설명을 했었죠. 못돼 처먹은 형님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다음번에 시댁에 안 갔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발길을 끊었다가 꼭 가야 할 건수가 있어서 가게 됐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저희 부부를 맞아주셨죠. 어서 와라, 어서 와. 아유, 우리 집안 손자를 배에 품고 있어서 그런가. 얼굴도 전보다 유달리 고와 보이네. 며칠 전 제 뱃속에 아이가 아들임을 시부모님께서 따로 연락해서 알려드린 바 있었어요.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이었고요. 다들 놀란 표정들이더라고요. 특히나 형님들은 표정들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아니, 연락도 안 받고 콧배기도 안 비추더니 아들 임신했다고 일부러 유세 떠느라 그랬구나? 작은 올케 참 멋지다. 큰 형님께서 그렇게 속삭이며 제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가셨어요. 저는 기가 막혔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부엌 쪽으로 가봤습니다. 이제 형님들은 저를 왕따시키기로 한 것인지 둘이서만 한쪽에서 뭔가를 하면서 제 쪽은 보지도 않았죠. 저는 민망해져서 괜히 쟁반이나 정리해야 됐고 두 사람은 저를 내버려둔 채 함께 거실 쪽으로 향했어요. 애를 둘씩이나 둔 엄마들이 유치하게 왜 저러는가 싶어서 저도 참 속상해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거실 쪽으로 저도 걸어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형님들의 뺨을 차례로 때리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뺨을 맞은 형님들은 전부 넋이 나가버렸고 아주버님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었고요.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대체? 미쳤어? 고요한 난초 같은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저 또한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아주머님들이 열받아서 따지기 직전 남편은 화가 넘실거리는 눈빛으로 형님들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 한번 모두가 듣는 가운데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형편도 안 되는 주제에 왜 임신을 하고 지랄이냐며, 왜 하필 저런 구질구질한 집에는 아들이 꼭 생기는 거냐며, 제 와이프가 임신한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고 하셨던 거 어디 한번 정식으로 다시 말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아주버님들이 난처한 표정들이 되셨고 애써 그래도 어떻게 형수한테 버릇없이 이럴 수 있냐며 억지로 남편을 나무라는 것처럼 구셨어요. 저는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을 것 같은 기분으로 형님들을 쳐다봐 줬고요. 시부모님께서는 크게 화가 나셨습니다. 질투할 게 없어서 그런 거를 질투해, 이 못난 것들. 오죽하면 얌전한 우리 막내가 저러겠냐. 너희들은 진짜 반성해라. 심보를 그렇게 못되게 쓰고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줄줄이 딸만 낳지. 응? 그래놓고 또 딸 임신해서 둘 다 병원에서 애나 떼버리고 어이구 우리가 그거 모를 줄 알았냐?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형님들은 낳은 두 딸들 말고도 또 임신을 했었다가 또 딸이니까 병원에 가서 아이를 떠나보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실 줄 몰랐는지 형님들은 각자 크게 당황하신 채로 아주버님들을 향해 왜 이렇게 남자들이 입이 가볍냐며 원망을 쏟아내셨죠. 혼돈의 도가니가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형님들은 엉엉 울면서 둘 다 아주버님들께 반쯤 끌려가다시피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 이렇게 넷이서 마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참 친절하신 것 같아서
저는 좋기도 했지만 떨떠름하기도 했네요.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한테 왜 답지 않게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여동생에게서 제 부탁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형님들이 저를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시댁에 가면 그쪽을 예의주시하라고 여동생이 남편한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 말을 따라서 형님들 쪽을 살펴보다가 제 뒷담화를 하시는 장면을 정면으로 딱 목격해버렸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는 것이죠. 이거 참 감동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는 그냥 고맙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서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묘하게 제 속을 떠돌고 있던 의문점을 해결하는 열쇠였습니다. 우리 집안 겉보기에는 돈 없고 조금씩 쪼들리면서 사는 것 같아도 나름 재산은 있어. 아주 옛날부터 들고 있는 땅이 조금 있거든. 그게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뭐? 땅이라고? 나는 지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 미안해.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고 굳이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식들에게 절대 안 넘겨주겠다고 예전에 아예 못을 박아 놓은 적이 있기도 했고. 정말? 아니, 아버님, 어머님도 대단하신 분들이네. 뜻이 그렇다면요, 어쩔 수 없지. 근데 조카들이 태어나기 직전에 두 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야. 자식들한테는 미리 넘겨줄 생각이 추워도 없지만 혹시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난다면 마음 바뀌어서 그쪽에다가 땅을 다 줘버릴 수도 있다고. 두 분이 그러셨어. 나는 재산 욕심 하나도 없이 소박하게 살아온 사람이라서 그 얘기 듣고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설마 당신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들의 탄생을 기다리게 될 줄 몰랐어. 뭐라고? 잠깐만. 설마 그럼 형님들의 행동들이 다 그것 때문이었어? 그제서야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죠. 어쩐지 뭔가 구린내가 풀풀 풍기던 형님들의 행동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허탈한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그놈의 돈, 땅, 재산,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필요해서 쉬지 않고 힘들게 살아왔던 저였지만 결국은 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한순간도 제 인생에서 돈이 가족보다 앞서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을 진정으로 미워하지 않기로 했고 앞으로 굳이 상종도 안 하기로 했어요. 여보, 나는 그거 땅 우리 거가 되든 말든 크게 관심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제 허탈한 미소를 본 남편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줬습니다. 그 후로 저는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고 손자만 가득한 친정과 드디어 손자를 맞이한 시댁의 반응이 천지차이라서 비교를 하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에게 그 재산이 정말로 떨어졌는지는 비밀입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금전적인 걱정을 하지 않고 여유롭고 풍족하게 아주 잘 살아왔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늦은 결혼, 늦은 출산. 그렇지만 무엇 하나 뒤떨어진 것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연을 늘 재미있게 듣고 있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얘기를 보내면서 이게 사연거리가 될까 싶어서 약간은 주저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쭉 적어보니 그냥 제 자신에게 뭔가를 털어놓는 계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결코 쉬운 인생살이는 아니었기에 다른 분들과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웬만해선 누구에게나 다 있는 시댁이 있고 당연히 어머니라는 존재도 계셨어요. 친정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와 여동생, 남동생이 있다 보니 그렇게 친정 쪽에 많이 오갈 일은 없더라고요. 이게 참 묘하게 말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면 그런 빈자리가 크게 티가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혼할 때 혼주석이 비어있는 것도 거슬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 사사건건 참여해 오는 어머니의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나마 저랑 제일 나이 차이가 적은 여동생에게 하소연하는 정도였어요. 제 여동생은 저 때문에 결혼하기 싫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언니 사는 거 보면 난 그냥 이렇게 비혼으로 늙어 죽는 게 맞는 것 같아. 대체 사돈 어른은 왜 그러시는 거야? 솔직히 너무 여우 같아서 토할 것 같아. 나랑 어쩌다 마주치면 그렇게 세상 인자한 얼굴로 억지 웃음 짓잖아. 그래놓고 언니한테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아주 놀랄 노짜야. 어쩜 사람이 그래? 그런 모습 보면 형부도 싫고 다 싫어. 제 동생이 이렇게 짜증내는 이유는 남편도 만만치 않게 마마보이인데다가 어머니가 아주 아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성격이시거든요. 애지간해서 제가 그 가족 돌아가는 사정을 여동생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알 길이 없었겠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친구들에게 털어놓긴 망신스럽고 그나마 제 편이 돼주고 밖에 말 안 할 여동생한테 하소연을 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진짜 심술보가 그득그득해서 보통 진상 부리는 게 아니라니까. 저번에 내가 네 형부랑 가평 여행 갔다 왔잖아. 진짜 하루 종일 전화 20통을 걸어대셨어. 거짓말이 아니야. 여기, 여기 찾았다. 이거 봐봐.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질려있는 여동생에게 그날 실제로 어머니가 20통 넘게 걸어댔던 전화 내역을 보여줬어요. 오죽하면 제 전화 즐겨찾기 목록 1위가 어머니가 됐을까요? 정말 보면 볼수록 기가 차더라고요. 아, 세상에 진짜네? 아니 무슨 남편인 형부보다 사돈 어른이 1위야? 와, 기가 막혀. 우리 언니 결혼 생활이 이렇다니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다 짜증나. 나는 결혼 죽어도 안 해. 아우 형부도 그렇게 언니한테 입안에 혀마냥 굴어대더니 뭐 하는 거야? 아닌 게 아니라 이 인간이 이상하게 자기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앵앵거리더라고요. 저한테 자격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안 그러더니 꼭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면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지윤이가 저번에 나 먹던 영양제 있잖아. 그거 남은 거 다 먹어버렸다.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사준 거 자기한테 잘 맞는다고 다 먹어버렸다니까? 아니, 이게 자기보다 5살이나 어린 아내를 앞에 두고 엄마한테 징징댈 얘기인가요? 듣고 있자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 날카롭게 저를 쏘아보셨고요. 뭐야? 이게 정말이냐? 아니 내가 번듯이 우리 숭어 먹으라고 사준 건데 어? 왜 네 입으로 쳐들어가냐? 아 먹고 싶으면 네 돈 내고 사 먹어. 왜 남의 아들 걸 뺏어가냐고. 깡패도 아니고. 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애지중지하고 장난이 아니셨거든요. 뭐 아들 가진 엄마라서 그렇다기보다 그냥 만만한 며느리한테 저 따위로 말하는 건 둘째 치자고요. 제일 이상한 건 제 남편이 아니던가요? 아니 제가 몇 번은 참다가 어떤 날은 유독 어머니만 오시면 저런 얘기짓을 하길래 막 성질을 냈어요. 그때 남편이 약간은 충격받은 것 같더라고요. 와,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 보다 보다 하니까 진짜 못 참겠다. 왜 어머니만 오시면 이렇게 앵앵거리고 쫄쫄 따라다니는 거야? 아, 이렇게 마마보이였냐고. 물론 이런 말 정도에 크게 영향받을 리는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받아치면서 따지면 되니까요. 지훈이 너무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왜 마마보이야? 엄마 오면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것뿐이지. 내가 내 엄마하고 말도 못해? 아니, 그러게 누가 말을 하지 말랬어? 어머니랑 사이좋게 지내. 근데 왜 거기에 자꾸 내가 밥 반찬도 아니고 주재료가 되어가지고 계속 껴서 욕을 먹어야 되냐고. 나 아니면 모자간의 애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렇게 어머니가 좋으면 평소에 자주 찾아가고 전화도 오빠가 다 해. 왜 나한테 대리오더를 시키냐고. 여기까지 말을 하고 있으니 조금씩 찔리면서도 자기가 피할 길을 요리조리 찾더라고요. 내가 언제 네 욕을 뭐라고 했어?
평소에도 내가 너한테 불만 말하잖아. 약간은 이렇게 기가 죽어 들어가긴 기세길래 저도 냅다 몰아붙였습니다. 말 잘했다. 뭐 불만? 불만이 나는 없어? 오빠만 세상 결백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뭐 실수한 거 없이 잘 사나 봐. 나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적해 볼까? 내 동생들 집에 왔을 때 걔네들 앞에서 오빠 하나부터 열까지 조근조근 단점 하나씩 나열하면서 망신 줘봐. 남편은 여기서 열이 받았던지 평소에 안 그래도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주제에 얼굴 붉혀가면서 막 승질을 내더라고요. 뭐 입을 다물라나요? 남편과 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최후의 한 방을 날렸어요. 이때 남편의 얼빠진 얼굴을 보며 약간 미안하기도 하지만 은연중에 제가 느끼고 있던 진짜 감정이이기도 했는걸요. 그래, 대체 누가 누구를 싸움닭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내 잘못인 양 밀어붙이지 마. 실컷 열받게 화 돋궈놓고 이제 와서 화내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럼 한마디만 해줄게. 이런 얘기 안 하는 대신 오빠가 알아서 할 게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엄마한테 매달려서 앵앵거리고 일러바치는 모습 말이야. 진짜 남자로서 매력 없어. 알아? 남자로 전혀 느껴지질 않는다고. 남편은 이때 무슨 징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양 거의 동공이 풀려가곤 저를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대체 세상 어떤 여자가 맨날 엄마한테 일러바치는 코올리게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겠냐? 동네 어중이 떠중이 발에 채이는 꼬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솔직히 나이가 몇인데 계속 엄마 엄마 엄마. 어우 질린다 질려. 나는 누구 집 귀한 아들이랑 결혼한 게 아니야. 성인으로서 자기 앞가림하고 구실하고 내 남자 역할을 줄 사람을 찾았던 거지. 나랑 계속 살고 싶으면 역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솔직히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무슨 조선시대에 한창 어린 꼬마 서방님이랑 결혼해가지고 시종일관 뭘 해먹이고 가르쳐야 할지 알아야 될 입장도 아니고 심지어 저보다 사회생활 먼저 하고 5살 위이면서 엄청 어른인 척하는 남자랑 결혼했다고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엄마 꽁무니에 매달려가지고는 자기 색시한테 손가락질하며 일러바치는 남자라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때 저도 얼마나 극단적이었냐면 애 없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이제 그만 살까 싶은 생각도 했다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저의 이런 센 어투가 효과가 없진 않았던지 한동안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아니, 못 왔던 거겠죠. 솔직히 안 봐도 뻔해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고 아마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내용 구구절절히 다 따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간 자기 아들이 또 그대로 일러바쳤다는 걸 걸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걸로 괜히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트집을 잡아대더라고요. 나다.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나 이번에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 가보려고 하는데 네가 좀 찾아봐라. 여기 동네에 뭐가 많다는데 네가 좀 알아보면 되겠다. 아무리 제가 당시에 직장 쉬고 집에 있었다지만 제 시간을 자기 것 마냥 쓰려고 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도 꽤 한성질 하는 타입인데다가 어머니를 주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뜸 딴지를 걸었죠. 이 동네는 어머니가 오래 사셔서 더 잘 아시잖아요. 전 이쪽 주변 정보도 잘 모르고 아는 게 없어요. 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했는데 그게 얄미우셨던 건지 계속 말을 물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얘는 내가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젊은 애가 더 잘 알지. 인터넷이나 컴퓨터 같은 거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라. 젊은 며느리 뒀다가 어디다 쓰냐?
이런 거 알아볼 때 요긴하게 써야지. 이날 저는 아주 작정하고 절대 어머니 패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답니다. 어머니, 그걸 왜 며느리를 통해서 시키려고 하세요? 제가 어머니 심부름하려고 배운 것도 아니고 왜 써먹는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은요? 승호 씨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저보다 학벌 좋다고 하실 때 언제고 왜 활용 안 하세요? 하여간 저는 몰라요. 승호 씨랑 얘기하세요. 우리 어머니도 성질이 보통은 아니다 보니 제 이런 말에 순순히 넘어가시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듣자마자 바로 성을 내시면서 어떻게든 제 코를 꺾으려고 하시더군요. 역시나 괜히 저한테 전화해서 저런 심술을 부려가며 뭔가를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가타부타 내용을 듣고 나니 제가 괘씸한 거고 그걸 확 잡아 누르고 싶었던 거죠. 이거 어디서 그딴 버르장머리로 시애미한테 대들어? 어? 요즘 시애미들이 그렇게 며느리한테 독박 써서 눈치 보고 바보짓 한다더니 이게 딱 내 꼴이구먼. 잔말 말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나 가만 안 있을 거다. 여기까지 넘어오고 나니 어머니가 가만 안 있으시면 어쩌실 거냐고 따지려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기운 빼고 혈기 부려봤자 저한테 딱히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 에너지를 더 이쪽에 쏟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몇 초 고민해 본 결과 난잡한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한마디 했어요. 네, 어머니. 그럼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바빠서 전화 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툭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또 전화가 오는 것을 이미 나는 한다고 말했으니 더 상관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끝끝내 받지 않고 그대로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어머니 말대로 할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힘 빼기 싫어서 앞에서 내내 하고 만 거예요. 당연히 전화를 끊자마자 어머니가 한 얘기들은 제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렸고 일상 살기 바빴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좀 지나서 어머니에게 또 닭달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야, 너 내가 알아보란 거 알아봤어? 한의원 알아보란 거 알아봤냐고. 나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네가 알아봐준 데서 아무 데도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무슨 빚이라도 져서 갚아야 되는 사람처럼 쏴 붙이시더라고요. 바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을 했고 당연히 어머니는 폭발하시더군요. 네, 어머니 알아보려고 했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요. 그리고 저 너무 바쁘고 야근하고 하느라 잊어버렸어요. 다시 알아볼게요. 야, 이 세상 천재 너 혼자 일하냐? 어? 이게 어디서 돈 본다고 유세를 부려. 너 그따위로 말할 거면 일 관둬. 일 관두고 네 남편이 갖다 주는 것 갖고 조용히 살아. 돈 푼이나 번다고 이게 시애미를 무시하냐? 어? 무시하냐고? 이건 정말 가감 하나도 없이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 그대로를 옮긴 거예요. 저 때 하도 화딱지가 나서 어머니가 저한테 말했던 내용을 따로 메모해뒀다가 여동생한테 보여줬거든요. 와, 미친 거 아니야, 사돈어른? 아, 진짜 쫓아가서 당장 내가 난리 부리고 다 엎어버리고 싶네. 아니, 놓친 내가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었어야지. 왜 저러는 거냐고. 언니, 솔직히 말해봐. 언니는 시어머니, 사돈어른 가방끈 좀 짧은 거 아니야? 아니, 사람 왜 이렇게 몰상식하고 무식해? 동생이 제 대신 욕을 해주니까 저도 약간은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데에 끼워 넣고 싶지는 않지만 어머니 자체가 평탄한 삶은 아니긴 했어요. 근데 왜 그 한풀이를 하냐고요. 어머니는 툭하면 자기 너스레를 늘어놓고 세상 대단한 위인인 척 말을 하면서 끝에 가서는 늘 저보고 잘하는 시기였거든요. 세상사 나만큼 고생하고 산 사람도 없을 거야. 니네 시아버지도 날 얼마나 무시했고
그 엄마인 시어머니를 더불어 그 큰 고모, 작은 고모, 막내 고모까지 아주 독한 것들이었어. 그러니 내가 애를 내리 2번이나 유산을 했지. 승호 하나 낳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군 식구들 몇이나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런 와중에 네 아버님이 나한테 손찌검도 솔창게 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겠냐? 내용만 들어보면 짠하죠. 저도 이 부분은 참 안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쨌길래 왜 제가 어머니께 잘해야 하는 내용이 되어버린 걸까요? 너는 내가 시집살이하고 시달린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승호가 너한테 손찌검을 하길 하냐? 어? 내가 너한테 면박 주고 귀찮게 하길 하냐? 뭘 하냐? 응? 맨날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전화로 2시간이 넘게 해대고 툭 하면 전화해서 뭘 시켜대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과하다 못해서 저는 꿈까지 꾸게 됐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업고 돌다리를 건너는 듯한 끔찍한 내용의 꿈을 아주 선명하게 심지어 거의 총천연색으로 꾸고 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렇게 시댁 근처에서 사는 동안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신생아 돌보고 있는 동안도 어머니는 저를 괴롭혀댔어요. 이때 더 보다 못한 우리 아빠가 나서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셨고 일이 아주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산후 우울증이 심했던 저는 대뜸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가 아빠한테 엉엉 울며 매달렸거든요. 저의 이런 모습을 흔하게 본 게 아니다 보니 아빠도 기가 막히셨던 모양이에요. 지윤아, 아,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아빠가 정서방 불러서 야단칠까? 아, 누가 뭐라고 했길래 이러는 거야, 응? 애기는 일단 놔줘라. 내가 안을 테니까. 이때 누워있던 여동생, 저쪽 방에 있던 남동생까지 식겁하고 뛰어나왔어요. 저는 그때 엉엉 울면서 저 따라 귀가 찢어질 듯 울어대는 아기를 아빠에게 넘기고 날쌘 소리를 질러댔죠. 아빠, 어머니가 날 무시해. 나보고 자기 아들한테 잘하래. 내가 무슨 나보다 어린 남편이랑 결혼했어? 내가 자기 아들을 키워줘야 되는 사람처럼 나한테 막말을 해. 나보고 시집 왔으면 이 집 귀신이 되라면서 맨날 전화해서 간섭질하고 시켜대. 아빠, 나 진짜 못해 먹겠어. 애기 데리고 이혼하고 싶어. 저의 이런 말이 아빠에게 얼마나 큰 비수가 되었을지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아리네요. 아빠는 비참한 얼굴로 아기를 안고 가만히 있다가 옆에 있는 제 여동생에게 넘기고는 곧장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결국 그 새벽에 큰 소리가 나게 되었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실망이네요. 우리 딸을 무슨 정서방 뒤치다거리 해주는 하녀로 쓰라고 내보낸 줄 아십니까? 남의 집 귀한 자식 그렇게 함부로 부리시면 죄 받아요. 죄 받는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네, 듣다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듣고 이 시간 실례인 줄 압니다만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새벽에 뭔 난리냐고요? 그러게 왜 새벽에 전화 받고 욕 얻어먹을 짓을 하고 사십니까? 뭐요? 네, 그러세요. 바깥 어른 바꿔보세요. 뭐 달라질 줄 아십니까? 아빠가 저렇게 눈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벌겋게 충혈돼서 누군가에게 감정을 토해내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자식이 너무 속상해하니 아빠도 눈이 확 뒤집어졌던 것이겠죠. 결국 하다하다 아버님한테 전화기가 넘어가서 두 어른들끼리 거의 30분 넘게 전화를 안 끊고 싸워댔고 보다 못한 여동생이 억지로 전화를 끊어버려서 겨우 멈추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빠는 저를 원래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제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도 처음엔 제가 혼자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줄 알고 성난 표정을 하고 있다가 아빠가 따라 들어오시는 걸 보더니 약간 긴장하는 눈치더군요. 자네, 내 말 잘 듣게.
나 한 번만 사돈 어른이 나서서 지훈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단 소리 들으면 안 참을 거야. 알겠나? 저희 남편은 애지간해서 어른들한테 크게 대들지는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불만은 있어 보였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빠가 어지간히 화가 나셨는지 한 번 더 힘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야. 한 번만 더 지훈이한테 이런 얘기 들려오면 자네 진짜 각오해야 돼. 나는 절대로 쉽게 안 넘어갈 걸세. 너 차면 다 뒤집어 엎을 거고 자네 역시 뼈도 못 추릴 거야. 그렇게 알게. 아빠는 정말 서슬이 퍼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위아래로 제 남편을 싫어 죽겠다는 듯이 째려보시더니 문을 정말 거칠게 닫고 가버리셨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까 꼴 좋더라고요. 이런 저를 못됐다, 나쁜 며느리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그런 대접을 시작하고 남의 집 귀한 딸을 함부로 대했던 게 누구일까요? 바로 저희 어머니였어요. 아마 그래놓고도 저쪽 집은 조용히 있을 거다. 우리 아들은 절대 당할 리가 없다고 믿고 계셨을 테고요. 근데 자연스레 이 말도 아마 어머니께 들어갔던지 이후로 그 징글징글하던 전화가 걸려오지 않게 됐죠. 이래서 결국 본질적인 시집질은 남편이 시킨다고 하나 봐요. 자기 아들이 힘들 것 같으니까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마침 우리에게 하나의 사건이 생겼으니 딱히 나쁜 일은 아니고 그냥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원치 않게 주거지를 옮겨가게 됐죠.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진즉 말을 해주던가. 저는 갑자기 이런 통보를 하는 남편에게 짜증이 났지만 남편은 이때 하소연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내가 아니었어. 다른 팀장이었는데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나 혼자만 가면 더 힘들 거 아니야. 애 혼자 케어하기도 힘들고 애 어릴 때 얼른 해치운다고 생각하고 그냥 눈 딱 감고 갔다 오면 안 될까? 제발 이해해줘. 부탁이야. 남편이 하도 이렇게 사정사정 하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때 유독 아버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이유조차도 좀 어이가 없었고요. 너네 엄마 허전해서 어쩌려고 그러냐. 니네 없으면 엄마 아주 힘들어할 거야. 그러지 말고 회사 이 얘기 좀 잘 해봐라. 응? 듣는 내내 저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니 애도 아니고 엄마가 속이 허할 것 같다고 지방 발령을 취소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행히 이 부분은 남편이 알아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런 부분은 아버지가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돼요? 나 전부터 좀 답답했는데 이제 이런 걸로 엄마 아버지랑 신랑이 버리기 싫어요. 나도 대출도 많고 돈 갚을 거 많고 유준이도 태어나서 돈 들일 일 많다고요. 회사에서는 밤낮으로 쪼아대는데 어떡해. 유준 엄마도 겨우 설득했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면 어떡하냐고요. 나도 가기 싫다고. 이렇게 부자간에 큰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저도 너무 강 건너 불구경만 하기는 상황이 좀 그렇더라고요. 일단 남편을 좀 달래보기도 하고 아버님에게도 얘기를 해보았어요. 아버님, 저희 그렇게 긴 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2년 정도라고 하네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가면서 불안하고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그래도 회사에서 저렇게 보내는 건데 그만둘 게 아닌 이상 별 수 없잖아요. 조금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하여 우리는 지방 쪽으로 내려가게 됐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아주 야무지게 2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게 됐어요. 명절 때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했는데 희한하게도 이 시기에 정말 시댁으로부터 연락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맨날 자주 보니까 그렇게 연락이 잦았던 것인지
볼 일이 없으니까 전화도 그리 많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2년 남짓 시댁과 거의 2년을 끊다시피 보냈던 날들에 완전히 적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처럼 어머니에게 시달린다든지 어머니 좀 챙겨달라는 아버님의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문제는 이제 발령 기간이 다 끝나고 다시 서울에 올라갈 때가 되니까 가급적 저는 시댁 근처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편도 의외로 이런 상황에 적응이 되었던 건지 본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집을 굳이 부모님 댁 근처로 얻진 않아도 될 것 같아. 아버지는 근처로 다시 오라고 하시는데 사실 꼭 그 근방 아니어도 될 것 같거든. 가까우면 괜히 자주 보고 싸우기나 하고. 난 지금 회사 정치질을 끼워서 양쪽 눈치만 보는 것으로도 죽겠다. 이 이상 더 남 눈치 보고 머리 쓸 일 만들기 싫어. 대신 당신이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 제가 볼 땐 남편이 이 정도로 양보한 것도 꽤나 마음 썼다 싶었어요. 결혼할 무렵에 그렇게 엄마네 근처에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이리저리 뜯기면서 머리도 빨리 허옇게 세워버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중간중간 안타까울 때가 많았답니다. 뭐랄까, 여느 때보다 다른 그 누구가 끼지 않고 남편과 저 아이 딱 이렇게만 오해가 깊어진 것 같았어요. 서로 불쌍하고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남편도 비로소 제 고생을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처럼 남편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저도 크게 한숨을 내쉬었던 사이 일이 그렇게 쉽게 술술 흘러가지 않았어요. 제 딴에 2번 다시 시댁 근처에서 살 일은 없을 거라고 저 혼자 몇 번이나 되뇌이고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요. 현실이 그렇게 굴러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었고 처음에는 뭔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왜?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치매라니. 확실한 얘기 맞아? 저는 이때 집도 얻어두고 이삿짐 센터까지 다 예약해두고 있던 차에 너무 갑작스럽게 물벼락이라도 맞듯 듣게 된 말이라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남편을 확실한 이야기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는 듯 아주 무겁고 늘어지는 목소리로 답하더군요. 맞아. 아, 참. 나 어떡하면 좋지?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남편은 정신이 어디 딴 데 가 있는 건지 뭘 보고 저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힘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다시 서울 쪽으로 회사며 다 올라오는 와중에 큰 파벌 싸움이 있어서 저한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했거든요. 나 지금 그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아. 그런데 엄마, 아, 나 어떡하지?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설마 아니지? 그치? 엄마 말이야, 먼저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이때만큼은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 내내 저도 모르게 좀 울컥한 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찡한 감이 들면서 새삼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2년이란 시간 동안 어머니랑 떨어져 있어서 그간 당했던 기억들이 좀 옅어지기도 했고 남편과 서로 짠하게 등을 토닥여가면서 진짜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나와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아무리 그런 짠한 감정이 들고 안쓰럽게 느껴지는 감이 있다고 한들 치매인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꽤 냉정하게 생각할 문제더라고요. 하지만 이 무렵 우리가 이사하는 집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댁이랑 멀지 않은 위치였어요. 차로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답니다. 일부러 그렇게 얻은 게 아니라 당장 조건에 맞게 들어갈 만한 곳이며 아이 어린이집이랑 학군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제일 좋은 조건이 그쪽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도 약간 답답했던 게
남편이 이미 충분히 멀리서 떨어져서 살 만한 기회를 줬는데도 제가 활용을 잘 못한 느낌이 들었죠. 아무튼 그렇게 가까워진 와중에 어머니가 치매라니요. 이제 막 짐 옮기고 신경 쓸 게 많은데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보나 마나 가까이 살고 있으면 어머니를 자주 찾아뵐 것이고, 그렇다 보면 남편도 마음이 동해서 저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엄마 뒤를 봐주길 바랄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남편에게 단판을 지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지은아, 제발 우리 엄마 이번만 좀 봐주면 안 될까? 아버지 말로는 아직 심한 상태는 아니시래.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엄마가 저번에 길도 잃어버리고 길에서 엄청 실수도 했나 봐. 아버지가 나 걱정할까 봐 차마 전화를 못 했대. 근데 나 진짜 그 사건 듣고 너무 소름 돋아서 말이야. 저는 잔뜩 경계를 하고선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얼굴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윽고 남편의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말았죠. 저한테 너무 득살같이 못되게 굴었고 미워 죽겠는 용서할 수 없는 시어머니지만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남편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엄마가 신호등을 보고도 그냥 횡단보도에 주저앉아 있었대. 근처에 지구대가 있지 않았으면 난 진짜 못 살 것 같아.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이제야 듣고 진짜 심장이 잡아 뜯기는 것 같아. 그때 엄마한테 뭔 일이라도 생겼으면. 남편은 그 말이 끝날 즈음 갑자기 앉아있던 식탁 의자를 옆으로 쓱 밀더니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훅 거북이처럼 집어넣고선 어깨를 바들바들 떨면서 저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지은아, 지은아 제발 나 좀 봐주라. 우리 엄마 같이 모셔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이대로는 나 아무런 구실도 못할 것 같아. 요양원도 생각해 봤는데 미안해.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제발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마음 준비할 시간을 몇 달만 주면 그 뒤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번만 제발 엄마를 같이 모셔주면 안 될까? 내가 잘할게. 이렇게 빌게 제발. 남편은 그대로 들썩이면서 통곡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안 그래도 남편은 제가 볼 때 조금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처져 있고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었는데도 이만한 연봉과 복지가 되는 곳을 또 찾기 어렵다며 거절을 했었죠. 하지만 늘 출퇴근 때 눈은 텅 비어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낙은 저랑 애기밖에 없다던 남편이었어요. 약 2년간의 지방 발령 생활 중 대략적인 이야기를 저도 알긴 하지만 도대체 그 안에서 얼마나 속 터지고 피말리는 싸움이 있었던 건지 저렇게 자신감을 다 잃었을까요? 거의 도망치듯 살겠다고 서울로 올라왔더니 이제 어머니가 치매라는 소식까지 듣게 된 거예요. 그쯤까지도 저는 어머니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알지도 못했어요. 일단 인사라도 드릴까 싶어서 실제로 워낙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남편을 달래서 아이랑 같이 시댁에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요. 어머니 연세가 확실히 있어서 그러신지 늦게 알게 된 것 치고 좀 상태가 나쁘신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또 아주 애매한 게 말이에요. 막 심해서 어딘가 격리해야 할 수준은 또 아니었단 말이죠. 이러나 저러나 남편이나 아버님 등 다들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건 똑같았고 다들 저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뭐 잘나서고 어째서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 볼 때 남편의 저런 모양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온갖 사면초가에 쫄려 있는 남편이 안 됐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와 그 사람은 가족이니까 둘 중 하나가 엉망이 되면 한 사람이 업고라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제 생각이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됐는지 제가 봐도 참 신기하네요. 이 글을 시작하던 초반의 느낌을 생각할 때를 보면 그때 저는 아직 뭘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결국 남편의 제안을 승낙하여 어머니를 챙기는 일은 제가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나 모시고 살지는 못해. 대신 출퇴근하듯 아침에 어머니 댁에 가고 저녁에 당신 여기 와서 나 데리고 가. 밤 시간에는 죽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아버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 이상은 못해. 이건 당신도 이해해줘야 돼. 알겠지? 남편도 제 이런 결정이 쉽지 않은 걸 아니까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흘러 3년 난지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한 반년 정도만 하다 말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피를 말리시는 건지, 어느 쯤에선 괜찮다고 여길만 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하듯 집안 물건을 다 던지고 욕을 해대고, 그게 걱정돼서 와 있으면 또 별 사고 없는 나날들이 몇 달씩 이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는 저도 할 만은 하니까 그냥 거의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빠르게 그만하고 싶단 말은 못했던 건데요. 남편 때문이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남동생이 뒤에서 아주 큰 사고를 쳐버렸지 뭡니까? 나중에 아빠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진짜 당장 쫓아가서 동생 등짝을 세게 갈길 뻔했어요. 뭐라고? 아니, 그 자식은 왜 자기 매형한테 돈을 빌려? 아, 나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 뭐, 얼마나 빌렸는데? 돈이 어디 있다고? 심지어 이 사람 나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야. 걔 만났단 얘기도 안 했다고. 아빠가 그 자식 좀 두드려 패. 그게 뭐 하는 짓거리야, 진짜. 아유, 진짜 내가 몇 년 전에 붙들고 윽박질렀던 게 진짜 창피해 죽겠다. 이놈의 자식이 매형한테 숨어 들어가서 카드값 빌리고 떼우고 있었을 줄 어떻게 알았냐고. 나보고 사위 낯을 어떻게 보라고 진짜. 나도 이놈 자식이 웬수다 진짜. 수치스러워 죽겠어. 여기 대화 내용대로 제 남동생은 카드 빚을 꽤나 졌더군요. 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돈이라면 눈을 부릅뜨고 아끼고 보는 저와 여동생과는 달리 이놈의 녀석은 허영이 들어서 명품을 사댔어요. 그것도 지 것도 아닌 여자친구 사준다고 무리해서 카드 빚을 졌던 거예요. 그래 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처음엔 지 작은 누나한테 얘기했다가 퇴짜 맞고 아빠한테 감히 얘기도 못하다가 끝내는 만만한 매형한테 전화를 한 거죠. 남편이 무려 2천만 원을 제 동생에게 빌려주었단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라 동생이 너무 한심하다 못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더라고요. 누나는 이렇게 힘들게 애 키우고 매일매일 시댁을 버스 타고 출근하면서 시어머니 소변도 가끔 가려드리고 여러모로 일반 엄마들보다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겠다, 못해 먹겠다는 소리도 할 수 없게 아주 당당하게 지 매형한테 신세를 져버린 거죠. 심지어 남편은 이 사실을 묻는 저에게 그냥 무심히 답하고 말더라고요. 와, 진짜 미안해 죽을 것 같았어요. 뭐 어때서? 아, 용준이는 내 동생이잖아. 어쩔 수 없지 뭐. 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데 어떡해. 알아서 갚을 테니까 그냥 놔두자. 이러니 제가 남편 낯을 볼 수도 없고 동생 놈은 집에서 난리가 났으니 지 친구네 집으로 피신해서는 매달 찔끔찔끔 얼마씩 매형한테 돈을 갚고 있다더라고요. 아무튼 전 동생 녀석 때문에 더더욱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면 절대로 여기서 그만둔단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 사건으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인데 정말 기이한 시점에서 제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그만둘 시점을 만나게 됐어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심각해져서 보통 사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날 제가 시댁에 갔을 때 아침 나절부터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아주 안 좋은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아버님, 아버님 계세요? 아버님! 그리고 제가 들어간 거실에는 아버님이 진이 다 빠진 얼굴로 어머님이 양손을 붙잡고 계신 게 보였어요. 이날은 남편이 휴가를 냈던 날이라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우리 둘이 들렸었고 남편 역시 한층 어두운 얼굴이 된 상태로 뛰어들어갔어요. 난장판이 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한 그 거실 언저리를 남편이 조용히 치우고 있고 어머니는 얼마나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며 뛰어다니셨던지 지쳐서 잠이 드셨더군요. 아버님을 힐끗 보니 부자 아니랄까봐 영락없이 제 남편의 우울한 얼굴과 똑 닮은 거예요. 결국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집 앞에 있는 순댓국집에 가서 수육과 같이 주문을 했어요. 아버님은 뜨끈한 국물을 드시고서야 겨우 입을 여시더라고요. 새애기 너는 잘 모르겠지만 승호 엄마 말이야.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 보니까 너랑 사이가 썩 좋은 것 같지도 않던데 사람이 참 이상해. 자기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며 누나들이 싫다고 해놓고 말이다. 자기도 며느리랑 사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걸 보니 이게 다 뭔가 싶다. 농담인지 뭔지 모를 어투로 말씀을 하셔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 아버님은 밥에 손도 안 대시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집살이를 독하게 하긴 했어. 그래서 아주 악이 악대로 차오른 것 같다. 참 너한테 민망하고 부끄러운 얘기다만 승호 엄마 절이 된 거 보니까 젊은 날 내가 툭하면 승질내고 손찌검도 하고 그랬어. 왜 저 사람이 저리 아프고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똥바가지를 씌워도 할 말이 없는데 나도 참 간사한 거지. 막상 마누라가 진상을 부리니까 못 참겠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님 얼굴은 아주 통탄해 보이시더라고요. 결국은 우울하단 얘기로 끝이 나버리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나는 저 사람이 가면 아무것도 못해. 할 줄 아는 게 없어. 저 사람 저런 것도 무섭고 혼자 되는 것도 무서워. 어제 TV 보니까 누가 자기 마누라 치매라고 죽었다던데. 얼마 안 돼서 오래 못 살고 갔다더라. 나도 그리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전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게 싫어서 능청을 떨며 얼른 아버님의 표정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볼 땐 저 시집 와서 아버님도 만만치 않게 어머님 큰소리에 당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더 이쁘고 좋은 아주머니 만날 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아버님이 순간 미간을 찌푸리시더니 뻥 하고 터지셔서는 웃으시더군요. 그래봤자 그런 순간이 그렇게 더 길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어머니를 화제에 둔 상태로 저와 아버님 남편까지 마음에 적당한 짐을 아는 채 이런 시간을 보낸 건 이날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진즉 요양원에 보내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고 전날 역시 집에 가면서 저와 남편은 비슷한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어머니는 집에서 그것도 새벽 시간대에 아버님이 알아차리기까지 꽤 텀을 두고 그렇게 저희 곁을 완전히 떠나게 되셨어요. 아침에 걸려온 다급한 전화를 받고 뛰어가서 모든 상황을 눈으로 봤고 남편은 그 순간 애처럼 와악 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에게 몇 번이나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이에요. 만약에 말이야, 엄마가 먼저 가시면 울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생각만으로도 좀 괴롭긴 한데 아무튼 선배의 형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슬퍼서 눈물이 잘 안 난다더라. 아마도 내 생각에 나는 못 올 것 같아.
너무 먹먹해서 말이야. 이렇게 강조했던 내용과는 전혀 달리 거의 10분 가까이 오열을 하는 바람에 옆집에서 문을 두드릴 정도였어요. 사실 이런 말들이 뭐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겠나요? 슬픔을 직접 마주했을 때 사람마다 반응하는 방식은 다 다르니까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오기도 하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머니의 장례를 급히 치르고 난 뒤 제가 가장 걱정했던 남편은 어찌어찌 이겨내려고 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또 다르게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아버님이셨죠. 아버님을 얼마간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어서 몇 번 찾아갔는데 외려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어느 날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시고 며칠간 자취를 감춰버리셨어요. 나 잠깐 산에 가서 숨 좀 돌리고 온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열쇠 뒀으니까 네 어머니 방 정리 좀 부탁한다. 안 그래도 어머니 유품 정리를 완전히 하지는 못해서 날 잡고 하긴 해야 했는데 아버님이 계셔야 저도 뭘 알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저렇게 자취를 감춰버리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지역 커뮤니티에 수소문해서 아버님을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곧장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는 잘 있는데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고만 하시더군요. 일단 본인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대꾸하는 문자를 보내주시니 그 이상은 어찌하지 못하고 지켜보던 차에 한 4일 차쯤 저와 남편은 둘이 시댁에 갔어요. 웬만한 건 손이 갈 거리가 없는데 현관 저 안쪽 창고라면서 늘 문 잠가두던 작은 방이 있긴 했거든요. 어머니도 저희한테 뭐 받아서 쓸모가 없으면 거기에 넣으시기도 하고 아무튼 진짜 재활용 센터처럼 복잡한 방인 것 같았어요. 쇠 한쪽이 다 달아있는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보니 역시나 매캐하게 먼지가 쌓여있는 게 온갖 골동품 같은 게 다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물건 못 버리고 이것도 필요해 보이고 하니까 다 쌓아두시는 거 말이에요. 와, 이걸 구청에 어떻게 신고해서 다 내버리나 싶어서 머리가 아파오던 중에 한쪽 낡아 빠진 자개 책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다닥다닥 포스트잇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봤는데 아버님 은행명이 적혀 있던 그 포스트잇에 아주 큼지막하게 사인펜으로 뭐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메모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 책상 위에 놓인 것들을 슬슬 다 꺼내보게 됐습니다. 책장 안에 먼지가 쌓여서 선물 박스 모양째로 있던 것 그 위에는 이런 포스트잇이 있었거든요. 승호 며느리가 사다 준 거. 왠지 좀 너무 오바 같을지 몰라도 말이에요. 그 공기질 나쁘고 춥기만 한 눅눅한 방에서 저 메모를 보고 왜 마음이 움찔했던 것일까요? 그 안에 저도 약간 기억이 날랑말랑한 넥타이 포장 박스라든지 제가 일본 여행 가서 어머니 드린다고 사온 스카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지럽고 정신이 없는 물건 더미 위에 유독 포장된 채로 각 잡힌 애들이라 그런 건지 눈에 좀 띄더라고요. 네, 참 선물로 사드렸을 때 다른 색은 없냐 바꿔오면 안 되냐 어쩌고 하셔서 마음 상하게 하실 땐 언제고 말이에요. 생전 그거 직접 메고 걸고 쓰고 하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저렇게 박스채 올려놔두시고 먼 놈의 날짜를 적어두신 거 있죠? 며느리가 전주시장 가서 승호랑 며느리가 속초에서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종이들이 아주 힘없이 달랑달랑하게 물건마다 붙여 있더군요. 그걸 세상에 다 하나도 써보지 않고 저렇게 창고 안에 모아둔 거예요. 혹시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시면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걸 그냥 안 쓰고 창고에 다 넣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대의 개념이더군요. 쓸 수가 없으셨는지 어떨지 몰라도 그 부분만 자개장 위에 스카프를 하나 펼쳐서 깔아두시고 박스만 탑 쌓듯이 새초롬하게 올려주신 거예요. 박스마다 저런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다 붙여서 말이죠. 그때마다 당장 지금 바로 해보시라고 사드린 건 아니지만 어쩐지 안 하고 다니시기에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후에 선물하지 않았어요. 어쩐지 선물한 사람 입장에서 기분 되게 별로잖아요. 가뜩이나 당시에 저랑 어머니 사이도 나빴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홀로 질서를 유지하고 탑 쌓듯 올려져 포스트잇으로 구분되어 있는 모양새를 보니까 뭐랄까요? 좀 그냥 그렇더라고요.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그때 집에 들려서 방문을 들여다보기까지 저는 약간 남편에게 미안할 정도로 어머니와의 이별에 대해 큰 상실감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 엄마도 아니고 안 좋은 기억이라면 안 좋은 게 더 많았으니까요. 남들이 보면 치매로 알아누워 주기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대소변을 못 가리는 시어머니가 가셨으니 솔직한 마음으로 후련한 감이 없지 않냐고 물을 거예요. 저도 꽤 솔직한 사람이라 100% 아니라는 말은 못할 거고요. 근데 그때 그 차갑디 차가운 창고 안에서 나뒹굴고 있던 그 포스트잇 몇 장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게 되더군요. 미간에 주름이 꽉 잡혀 오르는 게 스스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주름이 살과 맞물리는 감각이 미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남편을 불렀어요. 저도 모르게 약간은 목이 잠겼던 건지 이상하게 목에서 새된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보, 여보, 저기 잠깐 와봐, 이 방. 목을 가다듬고 다시 불러서는 여전히 우중충한 얼굴로 방에 들어선 남편에게 자개장 한쪽을 가리켰어요. 남편은 뭐 때문에 불렀는지 모르는 눈치여서 제가 직접 가서 박스며 포스트잇 그리고 저와 남편의 웨딩 사진을 액자에 껴두신 것까지 가리키며 보여줬답니다. 발이 시린 듯 느껴지는 그 차가운 방에서 저랑 남편은 한참을 서로 아무 말도 않고 어머니가 그렇게 서툴게 아들 부부의 자취를 간직해둔 공간들을 둘러봤어요. 글쎄요. 눈물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우웅하고 뭔가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답답한 어르신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메모 적어두지 말고 안 쓰고 아껴두지 말고 생전에 부지런히 싸매고 감고 걸고 입고 다니시지. 얼마나 더 살고 더 뒀다 쓸 줄 알고 이렇게 메모까지 적어가면서 보관해 두셨을까. 몇 번 열어보지도 않고 다시 개어서 넣어둔 그 물건들을 보고 있으니 참 멍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동생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동생은 처음엔 잠깐 움찔하던 듯 하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군요. 뭐야 언니. 누가 보면 뭐 며느리 앞에서 대단한 패물이나 부동산이라도 남겨둔 줄 알겠다. 뭐가 그렇게 먹먹하대? 사돈 어른 계실 때 그렇게 물어뜯고 당하기만 했으면서. 이런 여동생의 말이 딱히 틀린 건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 말 맞다나 뭐 대단한 패물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전 실제로 진짜 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있을 때 같이 얼굴 무던히 보고 있을 때 좀 둥글게 표현하시지. 왜 맨날 그렇게 날 서서 둘이 싸우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을까요? 내심 생각해보니 그 사나워진다는 치매 말기에 어머니는 저한테 며느리가 있다고는 말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기이하게도 며느리가 있긴 하다고만 하셨어요. 별다르게 욕 같은 건 안 하시더라고요. 친구들 말로는 그렇게 할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사무쳐서 욕도 하고 머리 잡고 난리도 아니라던데 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정말이지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실 때 딱히 저에게 크게 억한 감정, 미워 죽겠는 감정까지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원래 자기 의식 안에 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데 어머니는 그런 면에서 저에게 아주 깨끗한 치매 증상들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대소변은 전혀 가리지 못하셔서 저랑 남편이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이제서 이 내용을 적으면서 잠깐 눈물이 났어요. 그때 차마 밖으로 울지 못했는데 늦게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사실 그때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더 잘해드린다든지 잘 지낸다든지 그런 건 힘들 거예요. 삶은 TV, 영화나 드라마처럼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저에게 그 장면이 남긴 인상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마치 커다란 영화관을 꽉 채운 큰 스크린처럼 어머니의 그 서툰 메모들과 쌓아 올린 박스들은 제 마음을 꽤 먹먹하게 그리고 약간 서글프게 누르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살고 있냐면 저희는 똑같이 살고 있어요. 주에 두세 번은 아버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고요. 아버님은 그때 산에 들어갔다면서 휙 사라지시더니 얼마 안 되어서 날이 너무 춥다고 풍이 들릴 것 같다면서 제깍 돌아오셨답니다. 아우, 몰라. 정말 죽을 뻔했어. 승우 엄마 따라가는 줄 알았다니까. 아유,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진 않더라. 저기 밥 없냐? 나 배고파 죽겠다.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길래 그렇게 파리하고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오신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공백이 길지 않아서 한시름 났어요. 그리고 딱히 저랑 남편이랑 누가 어떻게 하자고 말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중에 아버님 댁에 들리고 있는 거죠. 물론 남편 역시 우리 집에 잘하고 있어서 이걸로 뭔가 빈틈이 느껴진다든지 서운하다든지 하는 것도 전혀 없답니다. 남편은 저한테 몹시 고마워서 하고 있고 또 미안하다고 해요. 수시로 울 것 같은 얼굴을 하는 걸 보니 어머니를 보낸 감정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그런 남편 얼싸안고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빠에게 얼마 전 이런 얘기를 털어놨더니 이제서 네가 진짜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끌어갈 준비가 된 것 같단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빠가 되게 불안불안했어. 사위도 믿고 사돈어른도 어지간히 미워했더랬지. 그래도 용케도 이후로 아빠한테 군소리 안 하고 네가 잘 감당했구나 싶다. 유준이 아범 네가 많이 위로해줘라. 이 말을 들으니 괜히 저는 우리 아빠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결심으로 제 나이 언저리를 지나왔을지 상상하게 되더군요. 여기 사연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도 우리 아빠 세대나 더 위의 분들이 계시겠죠. 각각의 모양이 다른 사정들을 갖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정을 이루느라 땀 흘리고 울며 감정을 토해내고 또 쓸어 담으며 그렇게 살아오신 많은 엄마 아빠들 아주 멋지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희 아빠나 아버님 그리고 우리 남편에겐 직접 말하기 머쓱한 얘기지만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